다음 이제 세 번째 일화는 정말 감동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해군을 창설하셨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원을 받기는 전부 비전투함, 네. 경비정, 소해정 이런 것밖에 30여 척을 지원받지 못해서 이 전투함이 단 한 척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에서는 무력 남침 위협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서 반드시 조국 해양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국가에서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해군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전투함을 사와서 나라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이 감동적인 좀 일화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군은 만들어졌는데 전투에 사용할 군함이 없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은 빈약하게 그지없어가지고 배를 사오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군함을 사와야겠다 해서 해군 장병들이 봉급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헌금을 내기를 시작했죠. 그 성금으로 이제 배를 사자.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장병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은혜 여사님을 비롯한 해군 부인회에서도 싹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들어온 수익금을 가지고 성금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국민들이 또 성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모았던 성금 6만 불에 6만 불을 더 더해 주셔서 12만 불을 모아가지고 손원일 제독님께서 직접 배를 구매하러 미국까지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3인치 포를 단 500톤급 함정 4척을 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한 척이 백두산함인데, 백두산함이 1950년 4월 중순에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수리를 다 해서 한국에 입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승조원들이 팀워크를 마친 상태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 가지고 동해로 동해로 경비를 나갔는데, 그날이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가다가 부산 근해에서 야간에 선박을 하나를 레이더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특수부대 600명 정도를 실은 선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교전이 벌어졌죠. 백두산함이 결국은 그 선박을 격침을 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최초의 승전보이자 6.25가 터진 이후에 가장 첫 승리가 바로 해전에서 나온 것이죠. 만약에 그때 600명이라는 인원이 부산에 상륙을 했다면은 아마 후방에서 제2전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존폐는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전투를 대한해협 해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날이 되면은 승전 축하도 하고 해전의 승리의 의미를 지금 우리 해군 장병들이 새기면서 항상 교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지성이면 감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손원일 제독님의 애국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쁘게 여기셨는지, 또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군요. 특별히 또 6.25 전쟁 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메가더 사령관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반대를 물리치고 정말 전세를 대역전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는데요. 이런 메가더 사령관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는 정말 북한군들이 인천을
상륙작전 지역으로 예상하고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손원일 제독님을 신뢰한 메가더 장군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손원일 제독님께서 아주 성공적으로 메가더 장군님의 바라는 사항을 다 충족해 줬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손원일 제독님의 그 당시의 역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네. 손원일 제독님이 평소에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평소에 누구보다도 먼저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를 견지하셨던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 당시에는 해군 총참모장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에 취임하면서 표를 내걸었는데 그 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 이런 표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국 손원일 제독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보여주셨던 많은 일화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메가더 사령관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인천과 수도권에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미군들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가면은 금방 발각이 되니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은 손원일 제독님께 인천과 수도권에 대한 적의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지시를 하셨죠. 네. 이때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이 작전을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명명을 하셔가지고 해군의 정예 요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제공을 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팔미도였습니다. 네. 그것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인천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을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팔미도를 장악하게 되면은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첩보를 수집했던 그 인원들하고 더 추가된 인원들이 결국은 팔미도를 점령하고 팔미도 등대를 밝혀가지고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시발이 돼서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군사작전의 출발은 정보 수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메가더 장군께서 가장 필요한 그런 정보를 잘 수집해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영흥도하고 팔미도 작전을 통해서 우리 해군 선배님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인천 상륙작전 시행 중에 참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큰 귀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과 활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손원일 제독님은 상륙함에 같이 타고 참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면서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주정으로 옮겨 타고 이제 상륙 돌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손원일 제독님이 같이 주정을 타고 상륙을 하셨습니다. 참모총장님이시죠? 예.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기함으로 손원일 제독님을 부르셨는데 손원일 제독님은 해병대 장병들과 상륙주정을 타고 같이 상륙을 하셨던 거죠. 이것은 손원일 제독님이 해병대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겠다.
즉 장병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해병대가 서울을 탈환할 때까지 계속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탈환할 때에도 손원일 제독님이 같이 서울에 들어가셨던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손원일 제독님은 적탄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부관이 적의 저격병에 의해서 사살됐을 때에도 옆에 있었죠. 그런데 목숨은 건지셨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손원일 제독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은, 더 큰 일을 하라는 뜻으로 그러한 고비 속에서도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부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지만, 통상 이 어떤 육상의 지상의 전쟁 중에 지역을 회복하면 육군 지휘관이 그 서울 수복의 포고문을 서울을 수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손원일 제독님께서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서울 수복의 포고문을 발령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유엔 사령부가 주도한 인천 상륙작전에서 대한민국 최선임 지휘관이 손원일 제독이셨습니다. 함께. 네. 그래서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직접 유엔군 지휘관들과 접촉하면서 신속하게 서울을 탈환하고, 탈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셨던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 탈환이 지체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을 폭격하려고 했었던 유엔군 사령부의 그 의도를 손원일 제독님께서 직접 장병들과 같이 가면서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병대 장병들이 제일 선봉했을 수 있도록 또 메가더 장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서울 입성을 제일 먼저 하고 중앙청의 태극기도 손원일 제독님이 같이 있는 데에서 올리신 거죠. 그러면서 손원일 제독님이 최선임 대한민국 지휘관이다 보니까 서울에 들어가서 제일 첫 포고령,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서울을 회복했다 하는 포고령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군 참모총장 명의로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군 제독이 이 포고령을 내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손원일 제독님은 남다른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서, 또 서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임 우리 한국군 지휘관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그런 정말 민족, 우리 국민 사랑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사령관님, 또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역사 자료를 보면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특별히 전쟁 중에도 한국 한미 통틀어서 최고 군 수뇌부 사이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큰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티 장군님과 개인적인 긴밀한 친분뿐만 아니고 한미 연합작전 체제를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육군 총장님, 참모총장님과는 의형제를 맺어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역사 자료를 보면 당시 손원일 제독님께서 역할에 박중하셨고, 또한 그 위상도 남달리 높았던 것 같은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참모총장님들의 조남도 기억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타군
지휘관들, 미군 지휘관들하고 굉장히 우위를 돈독히 쌓아갔죠. 네. 그것이 개인적인 우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육군 총참모장이 정일권 장군, 네. 공군 총참모장이 김정열 장군님, 그리고 해군 총참모장이 손은일 제독님이셨죠. 이 세 분이 총참모장을 하시면서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렇죠. 가장 막중한 직책에 있던 분들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손은일 제독님이 제일 연장자셨습니다. 형님이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은일 제독님이 이분들을 감싸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들 서로 하고 하다가 의기투합이 되면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손은일 제독님이 제일 큰 형님이고 김정열 장군님이 둘째, 정일권 장군님이 막내였죠.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정말 6.25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삼군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우위는 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끈끈하게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일화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투 현장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뛰어난 모습과 또 이제 최고 군 수뇌부에서는 그런 수뇌부를 잘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말 훌륭한 제독님이 손은일 제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외에 이 손은일 제독님의 참 군인 정신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전쟁 도중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손은일 제독님에게 대장으로 승진하고 국방부 장관 보직에서 좀 더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데 이를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네, 역사 자료에 되어 있는데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전쟁 중에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손은일 제독님을 불러가지고 정중히 국방부 장관을 해달라는 제의가 먼저 있었죠. 네. 그런데 손은일 제독님께서는 당시에 전쟁 중에 해군 총참모장으로서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남겨놓고 국방부 장관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정중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안 하셨죠.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또 대장으로 진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손은일 제독님께서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당시의 규모, 그리고 당시의 어떤 작전 지휘 체계상에 있는 지휘관들의 계급 구조,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6.25 전쟁 중에는 미군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를 지휘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각군 총장도 그때는 군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해군을 지휘했던 사람이 미 극동 해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장이었습니다. 3스타. 예. 근데 대장 계급을 달고 그 밑에 들어간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고 굉장히 정중히 또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셨죠. 이렇듯이 손은일 제독님은 개인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어떤 것이 정말 참 군인의 자세인가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령관님 말씀에서 정말 그 해군 창설의 남다른 그런 꿈과 열정을 지니셨던 손은일 제독님의 해군 사랑과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장 승진과 국방부 장관 보직이 참 개인적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그걸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그러한 국가 민족을 우선하는 그런 참군인으로서 모습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쟁의 와중에도 또한 남다른 군 발전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형전력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네. 예. 뭐냐면은 우리 군의 신앙의 전력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손원일 제독님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래서 군목을 도입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1948년에 정달빈 목사를 해군에서 해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종 장교가 없다 보니까 정훈 장교로 임관을 시켜가지고 해군의 군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군종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해군본부 인사국장을 하셨던 김대식 중령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에 15명의 해군과 육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드려진 예배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원일 제독님께서 군의 신앙 전력화는 결국 우리 군의 나중에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지금 현재 이 군종 업무가 우리 군에서 긍정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하셨던 것은 전쟁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재들을 활용 못하는 것이거든요. 인재들이 잡혀간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의사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가의 인재로 생각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하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당시에 우리 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상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표를 실제로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그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배들은 국가와 해양수호를 위해서 헌신하신 손원일 제독님의 이러한 참군인의 모습을 지금 계승발전시키고 많이 본받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